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연말 연초인 최근에 학교 졸업식들이 한창이죠. 교육당국이 의무 수업 일수 190일을 채우면 학교 재량에 따라 학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초중고 학교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국 학교의 50% 이상이 졸업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바쁘게 특수를 누려야 할 꽃집이나 화훼 농가들이 올해도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철에 고온현상과 잦은 비 때문에 프리지어, 튤립, 리시안소스 등 많은 저온성 작물들이 생육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도매가가 70%가량 오를 정도로 꽃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꽃집이나 농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개업식 같은 날에도 좋은 화분이나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꽃다발보다 저렴한 다른 선물거리를 찾는가 하면 심지어 꽃다발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파는 새로운 소비 문화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날씨부터 소비 문화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려면 꽃집과 농가들도 이제 어떤 특수를 벗어나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꽃값이 비싸졌다고 은주님이, 네, 수연님이 개구쟁이 오승원. 아, 제가 개구쟁인가요? 몰랐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데.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목소리도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화훼 농가들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죠. 수입꽃과 통상협정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내가 남을 속이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가면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상가 권리금도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우리나라가 남미의 국가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FTA인 셈인데요. 이번 에콰도르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으로 국내 화훼 산업과 화훼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요, 이 협정 내용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맺었고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정부가 남미의 국가인 에콰도르, 정식 명칭은 에콰도르 공화국인데요. 예,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북서쪽에 위치하고요. 페루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 2016년에 협상을 시작해서 7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나라가 수출 품목과 조건에 대해 협상하던 곳에 마침표가 찍힌 건데요. 협상 타결 이후엔 국회 비준 절차까지 완료해야 하고 현재 이 국회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에콰도르와의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은 어떤 품목의 그 수출입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 10월 이 협상이 타결됐을 때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의 자동차 수출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불리한데요. 에콰도르산 바나나라든가 절야류 이렇게 뿌리 없이 꽃다발할 때 쓰는 다른 꽃 얘기하는 건데 이 절야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결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를 관세 없이 수입하게 되고요. 에콰도르는 전체 품목의 92.8% 관세가 철폐됩니다. 당시 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감한 농산물은 대부분 양호해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관세 인하라든가 철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수입이 크게 확대된 농업 품목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나나의 경우 5년에 걸쳐 현재 30% 부과되어 있던 관세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바나나 수입량이 2019년 기준 36만 8천 톤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많이 보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량이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에콰도르산은 2020년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이번 에콰도르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이 화훼류 수입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에콰도르는 전체 국토 면적이 3분의 1이 농지고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14%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남미의 농업 강국 중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도 있는데요. 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 10개 중에 7위에 절화와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서 에콰도르산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등 이 화훼류 관세가 현재 25%에서 앞으로 12년에 걸쳐서 관세가 사라집니다. 에콰도르 화훼류는 색상이 진하고 화려한 데다가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요. 한마디로 상품성이 뛰어난 꽃이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화훼 농가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에콰도르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은 우리나라로선 23번째 FTA 체결입니다. 우리나라 FTA 모범 국가로 세계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농축산물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화훼 분야 역시 수입 개박 피해가 지금까지 굉장히 커져 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콜롬비아산 장미나 카네이션 절화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베트남산 국화 절야류의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확대돼 있습니다. 수입 물량 면에서 여타 국가보다 중국산 카네이션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꽃 시장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화훼 강국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꽃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뒤집을 만큼 화훼류 수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에콰도르와의 협정에도 화훼 농가들이 즉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화훼류 수입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이 한국 화훼 자조금 협의회에 따르면 화훼 수입 비중은 지난 2001년에는 3% 정도였는데요. 2021년에는 23.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절화, 또 분해,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런 꽃들은 수입량 증가세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전체 수입량 역시 2012년에 2,394톤에서 2021년에는 8,090톤으로 약 3.4배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액으로 좀 따져볼 수 있는데요. 2012년에 수입액은 477만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3,624만 달러로 7.6배 증가해 있습니다. 수입액을 보면 국내 화훼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훼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화 수입뿐만 아니라 생화 시장에 피해를 주는 조화의 수입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조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 수입되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 화환에 조화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산업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데요. 예, 화훼류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화훼 농가들 역시 농산물 생산하고 가축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비슷하게 네. 생산비 폭등에 큰 부담을 안고 꽃농사 짓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과 입학 시즌 뭐 추운 겨울 지나자마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꽃을 수확하려면 11월부터 들어가는 난방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인상 요즘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네. 기름값, 전기료, 인건비, 물류비, 각종 재료비, 뭐 다른 농사들과 마찬가지로 꽃을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졸업과 입학 시즌이어도 생활 소비는 줄어들고요. 반면에 화훼로 수입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농가들의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화훼 농가들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예, 지난해 말에 협상 타결 소식 이후에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화훼 생산농가 단체들이 한 엘카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문제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보도 내용들을 보면 FTA 체결 때마다 화훼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한 대책부터 내놓고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중국산, 베트남산, 콜롬비아산 국가가 시장에 넘치는데 에콰도르산 절화까지 대책 없이 수입이 된다면 수십 년 짓던 꽃농사를 포기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이런 하소연하고 있고요. 또 지난 8일에는 부산 경남 화훼 생산자 연합회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한국과 에콰도르의 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체결로 화훼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러면서 대책 마련 호소했습니다. 화훼 농가들의 이 항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22일에는 국회 항의 방문 일정 있고 2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한 다음에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익 개방 정책에 왜 항상 농업 분야는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정부 대책이라도 확실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 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감기 괜찮으세요?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가면증후군 저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생소한데. 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실은 삶에서 좀 많이 겪는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서 네.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받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내가 잘해서 한 거 맞나? 내 식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그럼 누가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면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있지만 이제 또 이런 모습이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아닌지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것이 바로 가면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함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이나 행운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영어로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임포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기꾼이란 말이죠.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사는 것이 바로 가면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안타까운데요? 얘기 들으면.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면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하게는 남들 눈치를 많이 보죠. 예, 내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두려워하다가 그리고 도전한 길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설령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잘해서 해낸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혹은 다른 사람이 도와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외부의 요인들의 이유를 돌리게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 좀 가혹한 완벽주의자 성향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내가 이런 일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니까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항상 불만족감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좀 겸손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예. 뭐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겸손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좀 자신한테 가혹한 사람.
자신한테 친절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네. 좀 힘든데요. 네. 되게 이제 가면증후군 가진 분들의 특징이 스스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에 자주 빠지거든요. 극단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또 비난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항상 번갈아서 나타나게 되는데 본인이 비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내가 그런 그렇지. 역시 나는 문제가 많아. 너무 엄격하구나. 나는 예. 역시 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비난받은 내용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요. 반면 칭찬에 대해서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불안하군요. 그죠. 오히려 좀 불안해져서 본인의 실력과 더 나아가서 정체성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삶 자체가 항상 위태위태하고 그다음에 타인이 자신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막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또 그래서 더 나가게 되면은 직장이나 일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자체에서도 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실망해서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가면증후군은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 이 용어가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된 게 1978년도에 심리학자 폴라인 클랜스와 수잔 이멘스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가면 증후군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면 현상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이 논문의 대상을 보면은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회사에도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100명의 여성들이었거든요. 네. 1970년도에 그 미국은 아직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서 능력을 인정받더라도 아직은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의심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연구 대상 중에 꽤 많은 여성분들이 내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도 스스로 내가 인정하기 힘들다. 좀 약간 부끄럽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는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잘 겪게 되는 것이 가면증후군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근데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건강한 자기상의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또 성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기준이 높고 자기 기준이 높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 잘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물론 이제 과도할 정도의 칭찬은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인데 대부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가면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좀 접하는 순간에 내 얘기인데 라는 느낌 좀 받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면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삶에서 순간순간 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우는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나를 숨기고 나를 좀 감추고 뭔가 내 마음과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또 얘기하고 나면 또 자괴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장난 아니죠. 그렇죠. 특히나 뭐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뭐 아니면 세계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제가 자신 있는데요. 네. 정치적 견해 안 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저의 견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는 법을 알고 있죠. 네, 훌륭하십니다. 한 14년 하면서 그 노하우만 생겨요. 네. 피하는 노하우. 저도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작 내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거든요. 제가 매주 나서 하는 얘기를 다 지키고 또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우 중에서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배우 아시죠? 네, 내용에 나왔던. 엄청 이분이 굉장히 좀 연기도 잘하시지만 머리도 굉장히 좋은. 하버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졸업식에서 했던 연사를 제가 접했던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연기도 잘하고 아름다운 배우지만 또 본인이 항상 내가 멍청한 여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시절에 일부러 좀 어려운 수업을 골라서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학교도 뭐 굉장히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지성을 또 갖추었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나의 연구가 항상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나를 항상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 또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가면증후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야, 근데 막상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뭐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멍청할 거야 이럽니까? 그냥 맞습니다. 연기 잘하네 이러지. 굉장히 좀 역설적인 그런 이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요. 막상 자기는 굉장히 좀 스스로를 안 믿고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가면증후군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오래된 자존감이 먼저 연결이 되거든요. 낮은 자존감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칭찬 막 받으면 어색해서 도망치고 싶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책하게 되거나 나를 또 비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면증후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항상 자신을 결함과 흠이 많은 사람을 바라봐 왔다면 마치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네.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과 칭찬을 색안경을 쓰고 보면은 네. 계속해서 좀 검고 어두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좀 뭐랄까요, 이런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까 연구도 그렇지만 이제 좀 사회 분위기, 아까 그 78년도 미국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네요. 자존감 형성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처한 사회 분위기나 또 처한 맥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죠. 라는 교육을 계속 그렇게 받아왔잖아요. 계속 얘기하죠. 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이제 보면 놀라는 것이 항상 뭐 발표해야 되는 분위기에서도 발표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고 숨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속담에도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앞으로 좀 튀어나오면 아무래도 좀 지탄받고 비난받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던 게 우리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면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요즘에는 좀 더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권유받는 맞아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는 대관종의 시대죠. 또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1970년대 미국이 그러하고 또 얼마 전까지 그러했듯이 또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은 또 여성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더 불편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의심하고 믿지 못한 성향이 더 생겨나게 될 테고요. 그러면 이런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다면은 네. 나에 대한 좀 객관적인 평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 대한 좀 적절한 자기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결핍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또 자신이 드러내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그 순간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항상 매번 좀 이런 그 가면 증후군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대부분은 특정 상황에서 잠깐 그렇게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촉발하는 상황들을 잘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은 조심하게 되겠죠. 되게 이제 평가받는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건데요. 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업무 평가 받는 날이니까 분명히 아주 불쾌하고 불안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그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지는 말고 그런 감정과 생각이 느껴지면은 다른 활동에 몰두하면서 잘 흘려보내도록 하자라는 좀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작동해서 불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딱 정해두는 거군요. 네, 그렇죠. 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밖에 나가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찬바람이 좀 세거나 아니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잠시 앉아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들도 도움이 되겠죠. 네, 너무 좋네요. 또 여러 가지 또 감각을 이용해서 위안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좀 내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듣고 좀 따라 부르면서 하거나 아니면 미리 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좀 챙겨놨다가 기분이 나빠지는 날에 좀 먹고 하시면서 기분을 잘 흘려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 듣다가 생각했던 게 그 자존감이 꼭 나옵니다. 얘기하다 보면. 맞습니다. 예, 네. 아까도 이제 낮은 자존감과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역시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은 내 뇌가 오랫동안 학습해온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 뇌가 나를 스스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반복해서 이어져 오면서 나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학습을 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세 바뀌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변화의 방향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고 계속 오랫동안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책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서 네. 좀 그런 상황들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문제들이 내 안에 있지만 나에게 결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고 또한 내가 결함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내세울 만한 부분도 나한테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이게 네. 함께 어우러져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 대부분이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라디오 볼륨처럼 그 정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만 이제 가능한 거죠. 최저로 볼륨을 낮추더라도 노이즈는 계속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노이즈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노이즈를 인정하면서 삶의 균형을 함께 조율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 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알아차리면서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듭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다 결함이 있잖아요. 네, 누구나. 맞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형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상가 권리금도 감정평가를 받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라색으로. 근데 상가 권리금도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네네. 현실에서는 이 상가 세입자들끼리 권리금을 거래할 때 있어서 네. 건물주로부터 그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금을 책정할 때 그 배상금을 평가액으로 결정을 하고요. 권리금 액수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높다 혹은 낮다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감정평가 통해서 이제 금액을 확정하는데 주로 소송을 하기 전에 내가 소송을 권리금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협의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또 협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평가로 이제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은 이해가 되는데 네. 갑자기 그 뭐지? 건물주가 방해하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건물주라 껴들 수 있는 건가?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그 상가 세입자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설비를 해서 이제 저희 사실 사무실에서 했던 그 케이스인데 고깃집이었는데 이 환풍 설비를 굉장히 이렇게 했었는데 예. 외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또 하고 예. 그래서 이 건물주께서 이게 건물 미관을 너무 해치고 해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주거에 이제 냄새 좀 올라가죠. 냄새도 안 좋고 이래서 이 상가 세입자가 그 분쟁 때문에 권리금 감정 평가를 이제 요청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군요. 어쨌든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 권리금 굉장히 예민하고 네네. 또 이게 그 늘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리금의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대가성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권리금이 라고 하는데 이 상가 거래를 하는 세입자들끼리 권리금 굉장히 흔하잖아요. 네. 기존의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지불하는 돈인데 부동산의 매매 대금이나 혹은 보증금, 월세와는 이제 별개로 구분되는 거래 대금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권리금의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장사 잘 되는 거 네. 이런 거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맞습니다. 예, 매출을 정확하게
공개 잘 안 하지 않나요? 권리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께 종종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 글자를 따서 네. 설명드리기를 바시영 이렇게 바시형이요. 바시영 네.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바시형? 하는데 네. 바닥 권리금 그리고 네.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담배 판매권이라던가 아니면 세차장, 주차장, 뭐 주유소 이런 것처럼 반드시 그 영업의 특성상 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허가 권리금이라는 것이 또 별도로 붙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닥 시설 영업 권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바닥 권리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종의 자리세 같은 개념입니다. 자리세.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이 편한 곳이라든지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다 그러면 손님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예, 장사가 예.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약국 권리금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종합병원 앞에 약국들은 권리금이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막 뭐 2억, 3억 이렇게 하던데 약을 조제하는 건수 자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또 이제 모르긴 몰라도 아마 병원 근처에 있는 죽집 이런 거 있잖아요. 죽 파는 가게 이런 데가 일반 그런 죽 가게보다 훨씬 권리금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언뜻 들어도 그러겠네요. 네. 예.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목 좋은 자리라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자리에 대한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시영에서 네. 시설 권리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은 네. 설비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 PC방 같은 경우 이거를 인수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 그다음에 뭐 책상 뭐 이런 뭐 의자 기존 세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면은 고깃집에 뭐 환풍 설비나 아니면 이 그 불판, 고기 굽는 불판, 테이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인수받는데 이렇게 업종에 따른 설비나 비품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공장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그 설비 기계 라인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설 권리금이 가장 큰 경우도 많이 있고 요새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그 인증샷 명소,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 가게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인정받아요? 그럼요.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금도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비 비품은 매년 그 가격이 이렇게 감가되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품 가격을 받을 수는 없고 감가되고 남은 가치를 이제 계산해서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그럼 바시영에서 네. 마지막 영업 권리금은 어떤 건가요? 유명한 맛집으로 이렇게 소문이 난 곳이다 혹은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너무 찰지게 해서 단골 손님이 엄청 많다 이런 특수한 마케팅 네. 혹은 기존의 거래처가 굉장히 많은 업종인데 이걸 다 넘겨받는 조건이다 이런 영업상의 어떤 노하우 욕 잘하는 것도 이제 노하우가 될 테니까요. 그런 거 권리금을 말하는데 예전에 그 설렁탕집을 보상평가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된 집이에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뭐 3대째 이어가는 뭐 설렁탕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그 가게 주인께서는 다른 설렁탕 가게에서 우리 집 설렁탕 한 바가지에 뭐 1,000만 원씩 사가는 그런 집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약간 과장된 표현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뭐 30년 동안 계속 끓인 설렁탕이라든지 이런 뭐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영업 권리금입니다. 근데 그때 네. 그 그러니까 레시피를 그대로 준다고 한 거예요? 레시피를 그대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형태로 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설비 그다음에 레시피 이런 것들을 인수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가치를 산정을 하죠. 갑자기 궁금하네요. 얼마나 평가액이 나왔을지. 갑자기 고개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거래처 관리나 단골 손님 또 이제 아까 말한 영업상 노하우 같은 거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어렵지 않나요? 이 한마디로 이거를 평가하는 게 가능하나요? 이렇게 형태가 없는 자산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자산 이런 것들을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금액을 책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평가를 하는 기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매달 발생하는 이 매출액에서 뭐 인건비, 월세, 무슨 재료비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한 영업이익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업장의 한 달 평균 뭐 순이익이 1,000만 원이다. 앞으로 한 3년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것을 이제 뭐 금리라든지 어떤 이런 지수를 통해서 현재 시점으로 환원해 오는 그런 방법을 통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감정평가의 그러니까요. 방법이에요. 그 순이익을 뭐랄까요, 좀 명확하게 공개하는 분들 자체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그거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제 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리한 질문이시거든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제 매년 세금 신고하고 이럴 때에는 그 매출액이나 이런 거 혹은 비용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권리금 산정하거나 이런 영업권을 산정할 때에는 그 매출 그 보여지는 매출, 그 세금 신고된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예. 권리금이 혹시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설 권리금만 있고 바닥 권리금은 없다든지 뭐 영업 권리금만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발생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요. 네. 오랜만에 머리 자르면서 이제 원장님한테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좀 약간 먼 곳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아 원래 가게 근처로 옮기려고 했는데 나는 미용실이잖아요. 근데 그 육회집이나 커피숍이나 이렇게 나 미용실 하는 거랑 시설 설비 뭐 인테리어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데서도 권리금을 6, 7천을 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시설이나 뭐 이런 영업권 내가 뭐 기존의 미용 손님을 이어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닥 권리금만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종에 따라서는 바닥 권리금은 없어 하지만 시설 설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업 권리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밭이 영이 예. 꼭 항상 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까 그 약국이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놨는데 다 완전 다른 업종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분명히 이제 그런 약국이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줄 섰는데.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억지인가? 근데 만약에 완전 상관없는 업종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내놓겠네요. 그렇죠. 이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권리금을 일단 지불도 안 할 거고요. 내가 그 약국 종합병원 앞에서 미용실을 그렇죠. 말이 하려고 안 뭐 되지. 3억을 낸다 이렇게는 안 할 거니까요. 0419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저는 계약서에다 권리금 인정 안 함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불법인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권리금 부분을 일단 건물주께서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건물주가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네. 예, 이제 그 실제로 권리금 발생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 가장 흔한 건데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주에게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은 뭐 권리금의 보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유흥업소처럼 무슨 기피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아까처럼 주상복합 1층에 고깃집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유로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약정 자체가 유효할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자영업자한테 권리금은 굉장히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방금 그 청취자께서도 이제 그런 약정을 특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권리금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 이게 가장 흔한 게 권리금을 내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을 기회를 방해를 받았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비 같은 거를 하는데 실제로 비용을 많이 썼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그 같은 업종을 통해서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 건물주께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거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세입자는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받을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그 분쟁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회수 방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 많겠네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네. 네. 근데 예전 건물주는 고깃집 오케이 해서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나 싫은데
애매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현실에서 정말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신규로 이제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할 때 세입자들과의 어떤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좀 분쟁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야, 참. 그럼 건물주는요. 네. 이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이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나요? 예, 있는 것은 있어요? 예, 사실입니다.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건물주한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예, 뭐 이제 유흥업소 뭐 이런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의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를 받으면 좋을지 또 어떤 때 감정평가사를 찾으면 도움이 될지 끝으로 팁을 좀 주시면요. 어떨까요? 일단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을 때 이 내가 과연 이제 설비 들였던 것만큼 혹은 내가 발생하는 이런 영업 이런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 권리금이 있을 거고요. 시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권리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쟁으로 넘어갔을 때 소송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책정되는 권리금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금액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는 그런 권리금은 얼마일까 이거를 알아보고 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감정평가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도움 됩니다. 예.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춥고요. 공기 질이 탁하고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추천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